오늘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비범한 일을 해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냉소적이고 비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신 어둠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숨어버리게 만들고 도전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동전 뒤집듯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모든 것을 걸고 참여한 존재이기에 이왕이면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진실보다 더 위대한 모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을 교묘하게 꾸며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일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자격 없는 이점을 얻기 위해 말을 비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종이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권력을 좇는 사람들이 빠지는 망상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통제하지 않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일 아닐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노력할 때 당신은 또 다른 이점을 얻게 됩니다. 바로 현실이라는 거대한 힘이 당신의 등 뒤에 버티고 서준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현실의 힘이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과 모험을 둘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덕적 의무가 될까요?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 숨어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꺼내놓지 않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냉소적이고 비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우 어두운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더할 수 있었던 선한 것들을 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파괴하려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이상은 또한 궁극적인 심판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궁극적인 이상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상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 혹은 미래의 당신 자신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신을 마비시킬 정도라면 당신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용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용을 제압할 무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용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맞서 싸워볼 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크기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고 당신의 이상이 저 멀리 있는데 그 간격이 견딜 수 없다면 그 간격을 좁히십시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완벽한 상태로 한 번에 도약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점진적인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진보의 위계 질서를 충분히 세분화하여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 효과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매우 냉혹하게 들립니다. 현실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승 곡선을 탈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반면 당신이 하강 곡선을 탈 때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듯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리막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오르막길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약속한다면 이는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걸음이 너무나 하찮아서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당신이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작은 걸음을 꾸준히 내딛는다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그 크기가 부끄러울지라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직선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굴러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의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을 때가 23살이었습니다. 키는 185cm가 넘는데 몸무게는 61kg밖에 나가지 않았고 아주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담배는 골초 수준이었고 술도 많이 마셨죠.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수영 강습에 등록했는데 거기에는 저보다 더 뚱뚱한 젊은 남자 1명,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할머니 7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저보다 수영을 더 잘했습니다. 정말이지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며 몸을 조금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벤치프레스 기구 아래 누워 35kg짜리 바벨을 겨우 들어 올리려고 낑낑대고 있으면 근육질의 거만한 남자가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는 것과 같은 도전을 꺼리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나 현재 상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약점을 개선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약 3년에 걸쳐 담배를 끊었고 그 후에는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근육량을 18kg이나 늘렸습니다. 신체적으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고 몸의 협응력도 좋아졌습니다. 덤벨 운동은 작은 인대와 힘줄을 단련시켜 몸의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하체가 훨씬 더 안정되고 유연해졌습니다. 덕분에 춤도 더 잘 추게 되었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바로잡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치심을 감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이상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서 당신을 마비시킨다면 그 격차를 줄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 최고의 지성,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앉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비교 집단이 아닙니다. 이런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몇 시간이고 기울일 마음이 있는 당신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월등히 선별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비교 대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비교일까요? 저는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서도 그 비교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문제를 자주 봅니다. 거기에는 나는 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혹은 나는 저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견습 기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좌절감은 사실 그릇된 교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은 바로 어제의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 한계와 비극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특정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떤 재능을 축복으로 받았는지, 당신이 갖지 못했던 어떤 기회를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항상 그렇다입니다. 당신은 그 변화의 방향을 어떤 빛나는 목표를 향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을 그 목표와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조준하는 것과 자신을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하는 비교는 사실 망상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아주 좁은 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아주 얇은 단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리고 가장 잘 포장되어 마케팅된 단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실제로는 어떤 끔찍함을 담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장점과 함께 그의 모든 문제점까지 통째로 가져와야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명인들을 부러워할 때 이 점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어지러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당신 안의 혼란부터 바로잡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왜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써야 할까요?
그 대답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을 그려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배우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올바른 희생을 치른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은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들여다보고 무언가에 대해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기여가 없다면 이 세상은 더 나쁜 곳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책임감 속에서 당신은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더디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당신 자신의 기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당신 자신과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하라고 시킨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나쁜 직원이자 최악의 상사인 셈입니다. 스스로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협상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게 채찍질만 하다가 미루고 또 채찍질하다가 미루기를 반복합니다. 이 얼마나 지루하고 한심한 시간 낭비입니까? 당신도 아마 하루에 6시간은 그렇게 낭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구원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설프게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 합니다. 어차피 이 인생에서 살아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걸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쩌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에 대해 결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되 반쯤만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진짜 실패가 아니야. 만약 내가 모든 것을 걸었다면 성공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실패로 인해 자존감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울타리에 걸터 앉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은 파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실패의 가능성을 무릅쓰는 대신 실패의 확실성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어려운 무언가를 원한다면 반쯤만 걸쳐서 그것을 얻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반쯤만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내가 시도만 했다면 해낼 수 있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200번쯤 되뇌다 보면 당신의 인생은 끝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목표 구조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불안과 위협,
고통과 상실이 따를지라도 이 정도의 삶이라면 살아볼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의 노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아주 작은 단위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좋아,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일, 매주, 매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스케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스케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나는 스케줄에 얽매이는 게 싫어라고 말하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해야 해라는 의무감으로 가득 찬 계획표를 짭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루를 만들도록 스케줄을 짜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하루를 계획한다면 그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당신이 오늘 당신의 용과 마주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여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